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민주당원들이 수백만 달러를 갖고 은퇴했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직이 헌법적으로 모조리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전쟁 도박장으로 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이고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면 국민 저항권을 초래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데니시 조셉 드수자는 인도 뭄바이에서 출생한 미국의 우파 정치 평론가이며 매우 성공한 영화 제작자이고 뉴욕타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제로 영화를 찍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를테면 미국의 이영돈 PD입니다. 바로 그가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은퇴할 수 없다면 왜 민주당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국가적인 파괴 작전을 위한 수입원이 갑자기 끊어지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미국 납세자 돈을 비정부 기구 NGO에 쏟아부었고 그 아래에 더 많은 NGO를 분사하고 자회사 NGO를 추가하고 그들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에 민주당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폭동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둡니다. 수년간 워크 자코뱅 혁명에 미친 짓을 지원하는 훌륭한 사기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2022년 9월 민주당의 거물 존 포데스타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지정된 조 바이든의 소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출연된 3,690억 달러의 규모의 기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수만 개의 NGO와 계약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허공에서 떠오른 돈이었습니다. 빚입니다. NGO 세탁소로 들어가 민주당원들의 은행 계좌로 들어갔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인들의 손주들은 그 뒤에 있는 모든 빚을 갚게 될 것입니다. DC 연방 지방 법원 판사들이 J6 행진자를 사냥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그 기생 유기체의 공생체이고 DC 관료와 의회에 있는 전쟁 수익자, 제약회사 수익자, 선동가, 반역자, 미친 좌파 이념가들과 각종 범죄자들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바마가 임명한 전 CIA 국장 존 브레너는 젊었을 때 진정한 미국의 공산당 활동가였고 2020년 이후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며 MSNBC에 출연해서 약간의 돌아다니는 돈을 벌고 전 동료들에게 전설적인 블록 푸버로 존경을 받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백악관 소속 보좌관이자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선거 캠페인 위원장 포데스타와 다른 많은 저명한 직책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러시아 게이트를 홍보한 상원정보위원회 부의장 존 워너 상원의원, 트럼프 탄핵안 1호의 수석 엔지니어 애덤 시프 상원의원,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는 의사당 경찰을 위한 국가 경비대 지원금을 거부함으로써 J6 폭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 대중에 대한 사기와 작전의 긴 목록에서 자신의 기관의 광범위한 범죄를 은폐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러시아 게이트 사기극의 전성기에 CIA를 운영한 지나 헤스펠,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블링컨, 설리번과 함께 3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횡령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은 타락한 공무원들의 작은 표본일 뿐이며 곧 정의 바퀴에 부딪힐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그들을 방어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반대로 블록 배우들은 더 이상 민주당의 동맹을 보호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료 집단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실제 행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장관 팸 본디, FBI 국장 캐시 파텔, DNI 국장 툴시 가바드, CIA 국장 존 래드클리프, 다지의 일론 머스크가 끔찍한 기관 부패의 매트릭스에 대한 복잡한 개혁 의제를 다룰 것입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불안한 폭로와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주장의 홍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정치작가 빌 오라일리는 트럼프가 민주당을 완전한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쿠오모 방송에서 오라일리는 민주당이 왜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을 1931년 공화당이 붕괴했을 때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대공황에 대한 대응에 미국인들이 분노한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1931년 허버트 후보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야. 당신 스스로 해야 해. 모든 것은 자립해 가는 거야. 우리는 당신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때와 비교합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은 5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선 5연승입니다 라고 오라일리는 강조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20년 후에야 공화당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같은 시나리오를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라일리가 옳다면 민주당은 20년 이상 백악관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직은 미국 국민에게 저지른 가장 큰 사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감독 프로젝트가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서명이 있는 거의 모든 문서는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자동 펜으로 서명되었습니다. 이 폭로를 특히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이든의 실제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문서가 2024년 대선에서 철수한다는 그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바이든이 LNG 수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바이든과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미국을 운영했을까요? 대통령 자동펜 사용은 195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 합법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013년 버락 오바마는 자동펜으로 법안에 서명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는 법무부가 바이든의 명백한 인지 저하로 인해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대통령의 감독 없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모든 징후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명령, 모든 사면, 그리고 바이든의 이름으로 취해진 모든 공식 조치는 헌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조사 덕분에 바이든의 서명이 대통령 임기 내내 자동화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미는 엄청납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대리 대통령을 가졌고 선출되지 않은 직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바이든은 텔레프롬프터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의식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헌법적인 위기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누가 진짜로 미국의 주도권을 잡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바이든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행동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민주주의가 사망했습니다. 작년 11월 루마니아 대선에서 보수우파 후보 켈린 조르제스큐가 당선되자 루마니아 당국이 이 선거를 취소하고 5월에 다시 대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조르제스큐의 출마를 막고 있습니다. 부크레슈티 선거관리국은 조르제스큐의 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고 해당 관리국 대변인이 일요일에 밝혔습니다. 조르제스큐의 출마에 대해서 1000건 이상의 의의가 접수되었는데 대부분은 그의 소위 반민주주의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입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5월 4일 대선에서 조르제스큐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루마니아의 반체제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극우에게 이롭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르제스큐가 출마하면 1차 투표에서 40에서 45%의 득표를 하는데 이는 그가 루마니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높였음을 보여줍니다. 조르제스큐는 무소속으로 5월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유권자들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겪은 완전한 희극을 상기시켰습니다. 작년 11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조르제스큐가 승리하자 루마니아 최고법원은 12월 대선 결과를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러시아가 그의 선거운동에 틱톡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공산주의 붕괴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한 루마니아 국민들은
극단주의 정당의 성공을 뒷받침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2주 전 검찰은 조르제스큐와 그의 캠페인에게 대중매체 출연 금지,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금지 명령을 내렸고 루마니아 법원 보도자료에는 조르제스큐가 헌법 질서에 대한 선동을 시도, 쿠데타를 했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선거 자금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으며 파시스트,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조직과 링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대규모 1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조르제스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두 개의 극우 야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5월 투표 1차 투표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르제스큐가 다른 후보자들 중 누구를 지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가 취소된 이후 그를 지지했던 최대 극우 야당 AUR의 지도자 조르제 시미온이 있습니다. 조르제스큐는 모든 부정행위 혐의를 부인했고 작년에 자신의 캠페인을 위해서 자금을 받지 않았고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선거 결과를 취소하려는 전례 없는 조치는 대부분의 루마니아 국민들에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27억 달러를 들여 루마니아 미하일 코갈리차누 공군기지를 확장하여 유럽 최대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칼린 조르제스쿠를 무너뜨리려는 루마니아 딥스테이트의 최근 시도는 본질적으로 부쿠레슈티를 지지하는 브뤼셀의 자유주의 세계주의 반대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던진 도전장입니다. 이는 러시아로 돌아서기를 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상의를 벗은 프랑스 여성들이 하일 도널드 트럼프, 하일 블라디미르 푸틴, 하일 일론 머스크를 외치며 트럼프의 전략적 전환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갈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지정학적인 환경을 재편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전략적인 독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뤼셀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방비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욕구에 따라 방위, 에너지 및 혁신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 이유는 주로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위 패키지를 통해서 경지에 무려 7천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공동 EU 채권을 통해서 지원되어 전통적인 재정 규칙을 우회하고 잠재적으로 회원국들 간의 더 깊은 금융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U의 전략은 갈등을 이용해서 경제 확장을 추진하는 역사적인 선례를 반영합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방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로를 평가절하하고 자산 버블을 부풀리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추구하려는 것을 꺼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진정한 우려보다는 정치적인 재정적인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갈등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EU 지도자들은 지출 계획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는 한편 평화를 중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고 추가적인 지역 불안정화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EU의 전쟁 경제 전략은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왜곡,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도박입니다.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우선시하여 유럽의 미래를 정치 및 금융 엘리트의 야망을 위해 희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닥쳐올 패배에 직면한 유럽연합은 이제 갈등을 경제적, 지정학적 미래를 재편하는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대신 EU의 정치 및 금융 엘리트는 방위, 에너지 및 혁신에 대한 전례 없는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연장하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인 독립이라는 수사학으로 위장한 이 전략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브뤼셀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냉소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을 경제적 전략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EU의 계획은 위험이 큰 도박입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고 EU 정치인들의 경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잘못된 투자, 경제적 왜곡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세계가 유럽 군국주의와 금융중앙 집중화로의 몰락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EU의 전쟁 경제가 평화나 번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럽의 미래를 정치 및 금융 엘리트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대리전이고 미국이 그 대리전의 당사자라고 인정함으로써 평화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와 대리전에서 갈등의 당사자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우크라이나 갈등을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루비오는 팍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장기적이고 교착 상태의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핵강대국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갈등의 당사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정보 지원을 중단했고 젤렌스키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에 관해서는 미국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루비오가 말했듯이 모스크바는 단지 전쟁 종식이라는 주제를 논의하기로 동의했을 뿐입니다. 크렘린은 트럼프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최전선 상황을 교착 상태로 여기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의 절반을 회복했고 나머지 절반도 회복할 것입니다. 푸틴은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의 입장은 강력합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는 안정을 유지하며 특수 군사작전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도 지원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사용할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의 국경 간 거래의 5%만이 달러이며 적대 국가의 무역은 이미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즉 제재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정유소가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이란, 캐나다의 중진류에 이미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러시아 석유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에게 발트해를 제외한 구소련 지역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모스크바는 이 지역의 문제를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서쪽 국경을 넘지 않는 한 침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협상에서 영토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당한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워싱턴의 수익성 있는 사업 지원과 이란, 중국,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재 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싶다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4년 집권하는 동안 민주당원들이 은퇴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챙겼고 DC의 딥스테이트가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가짜 설명을 해서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려고 하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유로화를 마구 찍어내 지출을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단견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인용에 불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 판사와 민주당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는 예측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과 군대가 나와도 속수무책일 것이고 그들은 안위를 위해서 몸을 피할 것입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 상황은 국내 레거시 언론들이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닐 것입니다. 영화에 능통한 국내외 유튜버들과 외신이 그 상황을 먼저 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고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러한 의도를 갖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각하되어야 마땅하고 최소한 기각되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